자, 안녕하세요. 복수는 카페 여러분. 자,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일본의 전국시대 부분을 할게요. 전국시대는 이제 그 무르마치 막부 말기 이제 온이난 이후에 한 100년간을 이제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시대의 특징은 하극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치는 그런 형상들이 많았는데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때 등장했던 센고쿠 다이모들, 전국 다이모들이죠. 이 전국 다이모들은 기존의 이 수고 다이모들의 그 부하나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가신들이 이제 수고 다이모가 온이난 때 그 출전하는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영내에서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등장을 해서 결국에 자기 상관이었던 슈구 다이모를 쳐내고 자기가 즉위를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이 센고쿠 다이모 시대 때는 이런 형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통해서 위를 쳐서 자기가 다이모가 되고 이런 형상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다. 자, 그리고 전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전의 구질서와 구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탄생하는 시기죠. 그러면 요때 이제 주역이었던 센고쿠 다이모를 볼게요. 자, 센고쿠 다이모는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온이 난 이후에 이제 소군 지방이 이제 몰락을 하고 이때 이제 그 지방에 있었던 원래 슈고 다이모들을 쳐내고 센고쿠 다이모들이 등장했는데 이 센고쿠 다이모들의 이제 출신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고쿠진과 무사 예전에 슈고 다이모들 밑에 있었던 이 고쿠진과 무사들이 이제 뭐냐면 들이 이제 쳐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센고쿠 다이모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예전에 그 슈고 다이모들이 이제 또 전국 다이모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지인들이 그 들어와서 내부 세력을 제압한 다음에 센고쿠 다이모가 이제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센고쿠 다이모가 등장을 했고 이들은 이제 자기의 통치 구역이었던 통치 영국 내에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주력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전국시대의 그 다이모든 자기끼리 이제 뭐냐면 상호 투쟁을 하게 되거든요. 전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많은 병력이나 무기를 확보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영국 내에 이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중심을 했는데 그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조코마치였다. 예, 조코마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영주의 성 밑에 있는 그 뭐랄까 집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상인들도 살고 무사들도 살고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공인 집단도 살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시가를 형성할 만큼 큰 뭐냐면 그 구역인데 이 조코마치가 나중에 에도 시대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상 개발했는데 그 당시 왜 강상 개발을 했냐면 그 당시 명나라가 은본이 정책을 취했죠. 그래서 명나라의 은을 팔기 위해서 대량의 은을 팔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강산 개발을 했다는 거. 특히 이제 이 강산 개발에서 은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은은 올 때 이제 순수한 은이 없죠. 되게 납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납하고 은을 분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는데 예전에 재래식 방법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조선에서 이게 새로운 그 연원분리법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생산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연원분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한국사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취재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다가 일본에 들어오면서 널리 이제 강산 개발할 때 은과 연을 분리할 때 납을 분리할 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대표적인 강산이 이화민 강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은 강산 개발은 16세기 때 거의 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은 생산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일본에서 은을 생산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일본도 은 강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애도 이제 넘어가면서 17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은이 있잖아요. 고갈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동강산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뀌게 되지만 일단은 전국시대 때 은강산 개발이 상당히 많았다. 그 다음에 각국은 또 이제 뭐냐면 분고법을 제정했어요. 네. 이 분고법은 기본이 뭐냐면 가마쿠라 막부 때부터 이제 무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가법.
그러니까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지켜야 할 법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발전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사들 지켜야 할 사항이나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다스림 방법 이런 것들을 기술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가신단을 통제하고 영지를 통제하는 그래서 종전에 가마쿠라부터 내려왔던 무가법을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또 안 나왔죠. 군사적으로 볼 때는 주로 이제 그 예전에는 개인의 어떤 그 뭐냐면 여기 권법, 그러니까 합법 같은 거, 개인의 어떤 무기 다루는 개인기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그렇게 승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뭐냐면 총과 창을 통해서 하는 집단 전투 방법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장창병 집단 있죠. 그래서 장창병 집단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창병 집단은 한 사람이 얼마나 무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이거는 자기가 얼마나 끈기 있게 그 자리에서 장창을 들고 그걸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장창 집단들이 그 당시 기마 집단들을 이제 기마대를 꺾을 때 사용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전국시대 중기 정도 들어가면 조총이 들어오죠. 이 조총도 이제 뭐냐면 집단요법을 통해서 그 당시 장창병이라든지 기마대를 격파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사적으로 볼 때 이제 각계 전투가 아니라 집단 전투 방식이 도입됐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센국고 다이브 보면 뭐 강동 지역에 이제 강동 상국이라고 하죠. 호조소원 뭐 다케다 신게 우에스 겐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오와리 지역의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에도 시대 때 에도 막군을 넣었던 그 도쿠가 이에야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장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등이 대표적인 이제 그 전국 다이모드의 사람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 때의 특징은 뭐냐면 서양으로부터 기술과 무기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연결하는 또는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을 했는데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인들이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일본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그 당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첨단 무기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총이죠. 조총. 예. 이 조총이라는 것은 말 끝에도 뭐냐면 그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쏘아 맞추는 만큼 정확도 있는 총이다. 그래서 이 조총이라고 하는데 이 조총은 이제 그 전국시대 때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두자도를 구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곡사원을 만들어가지고 학대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철포대가 출현했죠. 이 철포대라는 건 조총으로 무장한 군사 집단이에요. 이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그 조총 사격을 하지 않고 대개 보면 집단 사격을 하죠. 그래서 3연료 이렇게 날아간 다음에 돌아가면서 조총을 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죠. 이 3연료 날아가고 쏘는 방법, 연속 사격 방법이 후대의 유럽에도 영향을 줘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철포대가 이제 큰 활약을 했던 전투가 그 유명한 나가시노 전투죠. 그래서 어제 나가시노 전투는 그 오다 노부나가가 그 당시 다케다 군을 격파를 했죠. 기마대를. 그래서 이제 그 밀집 대형이는 그 하승총, 그 조총을 무장한 그 부대가 다케다 군의 기마대를 격파하는 연속 사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유명한 전투가 나가시노 전투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 나가시노 전투에서 이제 조총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고 다케다 신게의 어떤 기마대, 무적의 기마대가 있느냐? 최근에 또 이거 논란이 많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했고 기독교를 또 거기에도 전래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을 통해서 무역하는 거 이걸 남만 무역이라고 해요. 이 남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일본도 이제 중국의 하이간을 수입을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의 밑에 있는 그 종족들, 이민족들을 남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남만이라는 건 주로 누굴 뜻할까요? 서양인들 뜻해.
그래서 서양 오랑캐들과 하는 무역을 남만 무역이 된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 이 남만 무역을 통해서 이 당시 무기라든지 그리고 하약의 제일 중요한 원료가 뭐죠? 초석이 있죠. 이 초석 같은 것들.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전국시대에 이제 기반을 마련했던,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죠. 이 오다 노부나가. 이 오다 노부나가는 그 오와리 지역이라는 이제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확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교토에 누가 있었냐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그 당시 신권이 없었어. 그렇지만 상징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권위를. 그래갖고 그 교토 주변에 있었던 여러 그 센가쿠 다이모들이 어떻게 하면 교토에 진입할까? 그걸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근데 진입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필요했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쇼군 집안에서 내분이 나왔고, 내분하는 과정에서 아사카카 요시아키라는 그 쇼군의 일족이 그 사람에게 이제 오다 노부나에게 교토도 와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래서 이제 딱 그 요청을 받고 오다 노부나가 병력을 꾸고 교토에 진입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그 아사카카 요시아키를 옹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전하의 중심이었던 교토를 장악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사카카 이제 요시아키가 처음에 오다 노부나가 불려가지고 자기가 쇼군이 됐는데, 물론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세력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얘를 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밀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밀사를 파견해갖고 오다 노부나가를 쳐라, 이런 명령을 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그 기회를 노렸던 주변의 여러 그 다이모들이 이제 반 오다 노부나가의 전선을 펴가지고 오다 노부나를 공격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그 아네가 전투에서 그들을 격파한 다음에 그 요시아키를 뭐냐면 쳐내고 이 사람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새로운 이제 허수아비 또 장군을 내세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세력들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잘 알렸던 그 당시 다케다 신게단이라든지 그다음 우에스기 게인신 집안들, 이런 집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등등 여러 지역들이 이제 강동 지역의 여러 지역들이 오다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국을 다 통일하지 못했지만 60% 정도 이렇게 전국을 통일했어요. 예. 그리고 그 60%라는 것은 그 뭐랄까요? 그 일본의 노른자 땅 있죠? 이 간동과 간서, 예, 혼슈 중부 지역을 거의 제패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을 보면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 아지치성을 건설했어요. 네, 보통 이제 그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 이에야스, 이 사람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천하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천하통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 천수각 있죠. 아주 높은 탑 같은 거, 이 천수각 같은 걸 세운 그 큰 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는 아지치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성 같은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권위 상징을 나타내서 높은 천수각을 세운 아지치성을 건설했고요. 그 다음에 병농분리와 조카마치를 건설한다.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때 들어가면 이제 무사 집단하고 농민 집단들이 예전에는 그 섞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때는 그 무사가 농촌에 거주했었죠. 근데 전국시대 들어가면 동원하기 편하고 감시하기 편하기 위해서 무사 집단들은 그 나이모 밑에 있는 성 밑에 살게 해요. 그래서 그 집단들, 그 지역을 조카마치라고 하죠. 성하촌이라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성하촌을 대규모 건설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공인들 유치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농공분리 형상들이, 병농분리 형상들이 언제 완성됐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제도가 완성이 됐죠. 자,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내 지역의 생산력, 그때 이제 기내라는 것은 교토 주변의 긴키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역이 이제 일본의 중심 지역이죠. 제일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사카이를 장악했다. 그래서 사카이라는 지역은 오늘날은 오사카부에 있어요. 그렇지만 오사카에서 약간 옆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인의 자유로운 왕래 영업 활동을 장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라쿠이치 라쿠자라는 영어를 해요. 거기에 이제 시라는 건 시장이죠. 자라는 거는 뭐냐 상인 집단들 얘기하는 거고, 락자는 즐겁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장사를 하려면 누구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일단 사찰 있죠. 네, 사찰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아니면 다이모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 이거 허락을 받고 그 대가로 뭐냐면 독점권 얻고, 그리고 막대한 뭘 지불하죠? 이런 것들, 독점세를 지불하는 거죠. 영업세 같은 것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는 상당히 그 상업적 악목이 있었어요. 이러면 사업이 발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다인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독점권 있죠. 상업 독점권을 없앴어.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시장에서 뭐냐면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시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뭐냐면 그 사찰이라든지 다이모 밑에 있는 다이모에게 사찰이나 다이모들에게 영업세를 납부하고 장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중세적인 어떤 봉건제 어떤 시장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인 집단들, 상당수 일본의 상인 집단이 어디에 몰리겠어요? 당연히 오다 노부나가 영역 그 통치 안에 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경제적 부가 어떻게 쌓이게 됐죠. 그걸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영주의 토지 생산량을 신고하기 위해 토지 지배자, 경력자, 경정 명적, 그래서 이제 생산력 파악인데 이걸 검지라고 하죠. 검지. 예. 이 검지라는 것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 외에도 그 당시 센코쿠 다이모는 웬만하면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해야지 자기가 이제 이걸 바탕 군사력도 파악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시켜서 한 것이 그 유명한 태학검지를 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니 도쿠가가 아니라 도요토미 시데요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사람이 통일정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오카자마 전투니 아네가와 전투, 나가시노 전투 등등등 여러 전투를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전투가 아까 말한 나가시노 전투죠. 그래서 이 나가시노 전투 때 밀집되어 하승초를 모장해서 다케타군의 기마대를 격파했다. 그래서 상당히 철포를 유용하게 사용했던 최초의 전투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일본 학계에서는 최근에 이걸 좀 약간 의무시 여기는 그거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나가시노 전투에서 그 조총을 사용했던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총을 사용했던 흔적이 있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밀집대형처럼 주력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다케타 신게 기마대도 있었냐? 이런 것도 뭐냐면 그 현장 검증을 해보니까 별로 그런 흔적도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조총대가 기마대를 경파하는 그런 뭐 전투가 아니라 정통적인 냉병기 있죠. 창과 칼을 통해서 했던 전투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후대 그 뭐냐면 약간 이 나가시노 전투에 대해서 그 후대에 좀 뻥을 터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건 뭐 전국시대 때 그 사료들이 지금 남아있지 않고 혼란기다 보니까, 되게 구전에서 설 이런 시대의 얘기가 많거든요. 구전으로 들어온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 에도 시대 때 이제 신공장기라고 해서, 그 오다 노부나가의 일대기를 이제 저술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 오다 노부나가 일대기 중에 신공장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도요토미 시데요시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시데요시가 자기의 어떤 정통성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를 좀 미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전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은데 하여튼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천하 통일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어딜 쳐야 되냐면 저쪽 이제 훈슈 서북 지역을 칠 필요가 있어. 그 훈슈 서북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모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모리씨. 그래서 모리 가문을 이제 치려고 그 당시 도요토미 시데요시에게 병력을 주고 이제 치라고 하고, 그다음 자기는 그 뒤에 후방에서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후방에 있으면서 혼노지에서 그때 그 아케치 미스이데를 불렸어요. 그래서 너 이제 좀 빠져갖고 여기 와서 내 주변을 지켜라. 근데 이 아케치 미스이데가 뭐냐면 그 어디를 친 거야? 그 혼노지를 친 거야. 그래서 이제 10,000명 정도 병력을 가지고 이제 혼노지를 쳤는데 그 혼노지에서 이제 그 오다 노부나가는 100명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계속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예, 자기가 불을 지르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걸 혼노지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혼노지 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천하의 주인이 없죠.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그때 그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 집단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결국에는 누가 실권을 장악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권을 장악해요. 예. 자,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을 볼게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 통일 정책은 이제 노부나가를 계승해서 전국을 통일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일 쉽게 이제 뭐냐면 전국을 통일했어요. 기반은 이제 밑밥은 다 노부나가 깔아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등장하자 모리시하고 이제 저쪽에 호조를 맺고, 그 큐슈 지역을 이제 쉽게 정복을 하고, 그리고 도요토미 그 도쿠가 이에야스 있죠? 도쿠가 이에야스를 자기 신하로 삼았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의 출신은 상당히 미천해요. 그래서 그 오하리에 있는 아이치군의 그 나카무라 농민 아들이라 이렇게 있는데 나카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간 촌이라는 뜻이야. 그 본래 이름이 없는 그런 이제 그 농부 출신의 그 천한 출신이 통해서 등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상황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뛰어나면서 오다 노부나가의 총애를 받아갖고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오다 노부나가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정책을 보면 청왕을 후원을 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약점은 뭐냐면 재능은 상당히 탁월해요. 그 다음 전략 전술 뛰어나고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농민 출신한 거지. 그래서 다른 무장들은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데 이 사람은 전혀 뼈대가 근본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예전에 그 뭐냐면 아사카카 다카오지나 미나모토 요리토모처럼 막부를 개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막부라는 건 예전에 말했죠. 누구 집안이 개설할 수 있는 거죠? 미나모토 집안.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농민 출신 알고 있으니까 막부는 개설하지 못하고요. 그 당시 청왕으로부터 간파쿠, 태압 이런 지휘를 받고 뭐냐면 통치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권위가 없다 보니까 청왕을 후원을 내줘요. 청왕의 권위를 뒤엎고 통치하려고 했다. 그래서 백성들 지지와 다임의 통치의 명분을 얻고자 청왕을 후원을 내고 군사력을 통해서 통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상관이었던 오다 노부나가처럼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사카성을 축조하죠. 그래서 이 오사카성을 축조하고 거기에 높은 천수가 세워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가시하고 자신의 근거를 삼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정치를 검지 정책을 볼게요. 검지라는 것은 토지조사 사업을 말한 건데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이미 전국시대 다이모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했던 것을 확대시켰던 사람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가 그 당시 태압이기 때문에 태압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다 해서 태압검지라고 하죠. 자, 목적은 재정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재정 확보죠. 그래서 농민을 장악하고 조세를 이렇게 일정한 조세를 수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이모드는 또 군역부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이모드는 이제 고코다카 생산량을 기준해갖고 병력을 동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만석 정도의 다이모는 뭐 전쟁 날 때는 10명 정도 동원하는 의무가 있고, 뭐 100만석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한 100배, 한 1000명이라든지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걸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백성, 경작자가 갖고
3분의 1은 자기에게 충성한 다이머에게 갖다 바치고 3분의 1은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중앙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곡고닥가를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호적을 만들어서 농민들 일일이 파악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뭐냐면 신분을 명확히 하는 그 여러 목적으로 이런 곡고닥가 검지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 곡고닥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곡고라는 말은 그 돌석자는 말은 이게 뭐냐면 그 토지 면적을 곡물 수확량으로 나타낸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 1석을 109도 정도 이렇게 돼요. 약 180리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의 토지를 동일한 자로 직접 측량해갖고 논, 밥, 짙어 등을 모든 토지를 4등급 분류해요. 그래서 각각의 토지 기준의 생산량을 곱해서 그 사회 그 생산고인 곡고닥가를 이제 정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 토지와 경작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경작도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토지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검지도, 겐지 조건을 이제 작성해요. 일종의 토지대장이죠. 그래서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경작자의 경작권을 인정하고 대신에 그 사람은 세금을 내도록 한 거야. 세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요때 확립된 제도가 일직일작인이죠. 그래서 한 토지에 여러 사람의 권리를 인정했던 것을 부정하고, 예전에는 그 장원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중충적인 소유권과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죠.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다 없애. 물론 예전부터 무너졌지만 장원 공영제는 하여튼 그런 간섭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한 사람에게 한 명의 경작권을 준 거야. 한 사람이 그 한 땅에 그 땅에는 한 명의 경작권을 준 거야. 그리고 소유권은 막분하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이모들이 갖고 있고 경작권은 이제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쿠쇼라고 해요. 하쿠쇼.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미에서는 무슨 의미죠? 일반 평민들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에도 시대 때는 야쿠쇼라는 계층은 일반 평민의 의미가 아니에요. 평민 중에서도 농민 중에서도 자기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밑에 또 소작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물론 이제 이 경작권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학계 의견이 많아. 여기는 경작권, 뭐 보유권 이렇게 있는데 이 보유권이라는 것은 매매 양도가 금지돼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매매 양도는 금지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권은 아니죠. 예. 근데 에도 시대 때 들어가면 실제로 이게 매매 양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근대적 소유권은 아니지만 약간 준소유권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근대적 소유권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거는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죠. 그래서 하여튼 보유권, 경작권을 인정해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 근세초락의 검지도에 등록된 하쿠쇼 중심으로 이제 구성됐고, 이 근세초락을 이제 그 일본 시대, 에도 시대 때 근세초락을 뭐라고 하냐면 무라라고 해요. 무라. 예, 무라. 예. 그래서 이 무라를 무라를 이제 무라를 검지도에 등록 하쿠쇼 중심으로 받는, 하쿠쇼라는 것은 농민 중에 토지대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작지 갖고 있는 그 사람들 하쿠쇼라고 해요. 예. 그 모든 농민이 하쿠쇼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경작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쿠쇼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 검지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그 비농민 계층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무라이 계층이 되죠. 그래서 이 검지도에 등록된 하쿠쇼와 농민 계층과 그 다음에 그 등록되어 있지 않는 이제 다른 집단, 비농민 집단들, 근데 이 비농민 집단은 되게 사무라이들이고, 이 사무라이는 나중에 이제 봉토 소유자나, 그 다음에, 그 봉토 소유자나, 복록 소유자도 되죠. 수록자도 되죠. 그래서 봉토 소유자나, 복록을 수요받는 사람이 돼요. 월급을 받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쿠쇼, 그, 검지 정책은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모두 같이 했던 거죠. 이건 신분 분리 정책도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곡고닥가에 대항해서 그
영공의 액수를 결정하죠. 그래갖고 다이머가 가신들에게 영주를 분배하고 이걸 바탕 군역의 부과 기준을 댄다. 그리고 소농이라는 건 여기는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작은 단위로 해갖고 경작하는 그 소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농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지 정책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정책을 보면 그 직할령, 대개 보면 이 직할령은 이제 교토나 오사카, 사카이, 나가사키 이렇게 상업적 요충지에 있는 거죠. 거기에 뭐냐면 장학에서 막대한 돈을 벌고 세금을 걷고 그다음 금과 은 강산을 또 소유해서 금은 화폐를 주주하고 그 중에 은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많이 수출했을까요? 당연히 중국에 수출 많이 했겠죠. 그리고 각지의 도시와 도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 해적행위 금지령을 내요. 외구를 통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구하고 일본의 중앙정부하고 이게 혼란스러운데 외구는 일본의 중앙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외구는 이제 전국시대 외구는 후기 외구라고 해요. 그래서 후기 외구는 이제 중국사 이제 할 때 좀 얘기했지만 특징이 뭐예요? 중국 외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외구처럼 가장한 중국 외구들이 많고 이들은 이제 밀무를 통해서 성장했던 거고 특히 이제 그때 중국 외구 중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왕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왕직이 그 중국 국내에서 이제 탄압이 심하니까 어디에서 활동을 했었냐면 거기 큐슈 북쪽에 있는 고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지를 잡고 이제 활약을 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놀았던 인물이야.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해적행위 금지령을 통해서 그 왕직은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명나라에 잡혀가서 죽게 되죠. 그렇지만 그 자녀 세력이 있었던 교토를 공격해서 그를 왜구를 이제 탄압을 하고 그래서 이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켰다. 그 다음에 호상들 원거리 상인들 얘기하는데 호상들이 그 동남아 제국의 도왕이라는 그쪽에 나가서 이제 무역을 하죠. 그래서 이걸 보호했다. 왜냐면 호상들하고 그 당시 그 외국 상인들, 영국이나 포르투갈, 스페인 상인들과 무역을 많이 했어요. 동남아시 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당히 개방 정책을 했어요. 무역을 장려하고 남만 무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막대한 부를 또 축적하고 자식 군대를 양성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개방 정책이 그 에도 시대 때 초기까지는 좀 지속됐다가 뭘로 바뀌죠? 이제 봉쇄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신분 분리 정책이 뭐냐면 카타나리 정책이죠. 도수정이라는 거예요. 도수정이라는 것은 도자는 칼도자죠. 칼을 수거한다. 그래서 농민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무기를 해소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끼라고 해서 농민 반란들이 많았죠. 그래서 전국시대 보면 이끼들 되게 많았어. 그래갖고 그 이끼들은 이제 그 세력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사만이 무기를 독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도 시대 때 들어가면 칼을 찰 수 있는 건 누구만이 갖고 있는 거죠? 사무라이들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은 칼을 2개 차죠. 짧은 칼과 긴 칼.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계층들은 칼을 차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신분 통제령을 내서 무가에 고용된 무가봉공인은 농민과 상인이 되는 걸 금지시켜. 예전에는 그 사무라이하고 농민의 경계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이었다가 또 사무라이라는 계층도 있어. 잔치무라이 계층, 그런 계층도 있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죠. 근데 전국시대부터 이제 성화촌에 모여 살면서 이것을 이제 제도화시킨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들은 농촌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되죠? 이제는 영주가 살고 있는 그 성 밑에 살아야죠. 조카마치에 거기에 모여 살게 하고 사무라이들이 이제 농민과 상인이 되는 걸 금지시켜. 그리고 이들은 봉토 소유자나 아니면 봉고를 받는 생활자로 이렇게 만들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병농 분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사무라이 계층이 직접 생산자, 그러니까 농민 계층과 분리되어 복록생활자나 토지관리자, 봉토 소유자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 검지 정책과 함께 이 카타나의 정책은 신분 분리 정책을 완성시키는 주 역할을 했죠.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의 항촌의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를 했다. 인분령을 내서. 그래서 대외정책을 보면, 기독교 정책을 보면, 원래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그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사키가 그 성주 그 다이모가 원래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나가사키를 이제 교회의 영으로 이렇게 기진한 걸 보고 기겁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노예를 판매한 걸 알고는 상당히 근거 조치를 하고 초창기 때 탄압을 했거든요. 근데 탄압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불리하다는 걸 안 거야. 왜냐하면 그 탄압하는 과정에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무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그냥 묵인해줬어. 예, 남만 무역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책도 했다. 근데 이에 비해 오다 노부나가는 상당히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에게 되게 개방적이었죠.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 세력들이 와가지고 교회도 만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약간 탄압을 했지만 소극적으로 탄압했고 그 경제적 교류는 묵인해줬다. 근데 에도 시대 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히 싹 어렵죠. 기독교는 탄압을 하기 시작해. 예, 뒤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선을 침략했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얘기하는데, 그 일본은 이제 이걸 분노코노 에끼라고 해요. 분노코노. 분노코노는 이제 그 당시 연호고요. 에끼는 전쟁, 역 이런 뜻인데, 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조선을 침략했냐? 지금까지도 뭐 그 학계에 되게 말들이 많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과 인도를 지배할 수도 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점령해서 조선을 점령해서 중국을 장악하고 또 어디까지 나가려고 했냐면 인도나 동남아시아까지 점령하려고 했어요. 가대망상이 좀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는 황금부채 있죠. 황금부채에 뭐냐면 자기가 장악할 지역들 다 표시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의 강남에 영파라는 곳이 있어요. 영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영파는 그 당시에 그 국제 무역강이었어요. 모든 은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들어온 은이나 문물 생산 물건들이 거기에 다 교류가 돼 있죠. 그래서 영파에 자기가 가가지고 직접 청왕을 모셔다가 거기에 자기가 독자적 막부를 만들려는 그런 구상까지 갖고 있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후에 어떻게 되죠? 결국엔 일본 군대에 한반도에 철수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책들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에도 막부를 이제 볼게요. 에도 막부. 그 에도 막부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막부에 살았던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뭐냐면 오와리의 오와리가 아니라 어디지? 미카와 맞죠. 미카와의 영지였죠. 조그만 영지였는데 원래는 오다 노부나가 협력자이면서도 부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니까 그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대립을 했죠. 결국에는 좀 촉수가 안 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밑으로 들어갔지만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하로서 형식상 들어갔긴 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어떤 영지는 가지고 있었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 올 때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카와 그다음 그 일대가 상당히 노른자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리죠. 너의 지역을 비우고 간서 지역을 비우고 그다음 호조 예전에 호조 지역이 있었거든요. 호조 지역의 그 땅을 빼고 그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쪽 가라 강동 지역으로.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순수히 따는 거야 그거를. 그리고 자기 가신단을 있고 미카 가신단을 이끄고 거기에 이제 이주를 한 거죠. 호조 그 지역은 그 당시 그 강동 그 지역에서 좀 약간 천박한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도쿄 평화가 있었어. 에도 평화가. 그래서 그 에도 평화가 그 당시 일본 같은 분지 지역이었잖아요. 일본은. 근데 이 에도 평화는 기차를 가고 2시간을 가도 끝이 안 보일 정도고 넓은 평화를 가요. 근데 단점이 있었어. 뭐냐면
갈대수시지. 아직 개간되지 않은 땅이었어. 그렇지만 이때 이제 정착을 하면서 에도평을 개간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곡창지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통일전쟁할 때 그걸 기반으로 군사를 키워나갔다. 결국에는 그 에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막부를 세우죠. 그게 이제 에도 막부가 되고, 이 에도는 오늘날 어디예요? 도쿄가 되죠. 도쿄.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자기 근거지를 옮기는 대신에, 간동지역으로 옮기는 대신에 어딜 참여하지 않아요. 임진왜란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 세력을 그대로 둔 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가신단 안에서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물론 물리파하고 무단파, 상인파하고 무사파로 나눠.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는 그 싸움의 시대가 아니잖아. 이제는 전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그래서 물리파들 이제 상인 출신의 그 오미 출신의 그 상인 출신의 무장들은 이제는 국내를 법과 이런 걸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근데 무단파들은 이제 저기 오한이 있죠. 오다 노부나를 따랐던 그런 세력들은 무슨 말이냐. 아직까지는 자녀 세력들 남게 토벌하자. 결국에는 이렇게 분열되고, 결국에는 그 당시 도요토미 도쿠가 이에야스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무단파들과 손을 잡죠. 그리고 그 물리파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물리파들은 그 당시 도쿠가 이에야스 집안을 계속 받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무슨 전투가 있나요? 세키가라 하라 전투가 있나요? 세키가라 하라 전투는 크게 이제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죠. 그래서 간동 지역에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한 7만 정도의 병력, 8만 정도의 병력을 있고, 무단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서군은 그 이시다 미츠나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시다 미츠나리는 그 상인파의 우두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장군 출신이 아니야. 상인이었다가 이제 장군을 겸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력이 한 10만 정도? 그래갖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이시다 미츠나라가 승기를 잡는 줄 알았어. 중요한 요충지에 다 군사적 포진해놓고 병력수도 많았거든. 근데 뒤통수를 떼이게 되지. 그래갖고 그 서군에서 그 중요한 세력들이 뒤통수를 떼어가지고 누구한테 붙어요? 동군한테 붙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결국엔 서군이 몰락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키가라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독자적인 막부를 수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에도 시대 때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막번체제라고 하죠. 막번이라 해서 막은 뭐예요? 막부고 변은 다이모죠. 그래갖고 그 막부와 다이모가 공존한 체제들 막번체제라고 하는데, 이건 형식상은 봉건제를 지니고 있지만 중앙의 막부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통해서 어디를 통제하는 거야? 다이모들을 통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라고 하죠. 중앙집권적 봉건제도. 영국식 봉건제도 비슷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막번체제 물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중국의 봉건제도와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는 종전의 가마쿠라와 무르마치랑 또 달라요. 가마쿠라와 무르마치는 뭐죠? 지방봉건적 봉건제도야.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에도마쿠 때 봉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 그 세계사 수업이라는 책에서 그 당시 그 에도마쿠의 특이한 정치체제인 막번체제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도쿠가와의 성에 따라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한다. 그 지배체제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에 비하여 강력하였으며 전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국외 및 지사 세력을 통제하고 각처에 할거하는 다이묘들을 신속시켜 막번체제라는 직권적 지배체제로 확립하였다. 전국 수확고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할 영토를 보유하고 금은 구리의 화폐 발행과 주요 도시를 직할하여 확고한 경제 기반 위에 5, 6만에 이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녔다.
막부의 직제는 다이로라는 최고직 한 명을 비상근으로 두고 그 밑에 로추 4, 5명이 정무를 총괄하고 와카도시 요리는 로추를 보조하는 한편 히타모토를 감독하였다. 관리는 반가타와 야쿠가타로 구분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쇼군 직속에 소바요닌을 두어 이들이 세력을 휘두렸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번이라는 이제 불리는 영지를 가진 무사는 다이모라고요.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모든 사무라이들이 다이모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모든 영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이모가 아니야. 다이모의 기준은 만석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만석 이하는 이제 뭐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하타모토나 곡겐이라고요. 좀 작은 그 영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하타모토는 이제 아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있고, 이에 반해 곡겐이 같은 경우에는 아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막부와 번이 각각 자신의 영지를 지배하는 체제를 말하고요. 그리고 쇼군과 막부와 다이모가 공정하지만 아까 얘기한 중앙집권적 세체가 강한 봉건 체제였다. 그 다음에 그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볼 때는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제도가 확립돼서 무산한 정치, 군사를 독점해서 그 농민의 생산을 정량하도록 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사는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선비사자라고 똑같이 쓰지만 요때 사는 뭐죠?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 예. 그다음 농민, 그다음 공인, 상인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신분적인 안정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위에 맞는 행동과 역할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분론이 필요하죠. 생활 질서가 필요하죠. 그러면 종전에 이제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전국시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 전국시대는 뭐 하극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산업공상이라는 신분적 안정을 깨우고 자기의 지위를 맞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념이 필요했고, 그래서 도입한 게 뭐죠? 성리학이야. 예. 그래서 성리학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그 일본 시대 성리학은 좀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마음의 수양, 이런 것들 강조하잖아? 근데 일본의 성리학은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상하 직분을 되게 강조해. 위계를 강조하고. 그러면 이런 에도 시대 때의 특징이 이제 반영된 거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사는 정치, 군사를 독점하고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농분리 정책에 기반을 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그러면 다이모들을 어떻게 중앙에 통제했냐?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 다이모의 이제 아까쯤에 정의가 나왔죠. 그리고 다이모들도 이제 똑같은 다이모가 아니에요. 다이모는 독국가 일종의 충성심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되게 이제 심판 다이모도 있어. 이 심판 다이모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면 독국가 일종의 다이모야. 그러니까 원래는 독국가에다가 일종의 분리해 나간 거야. 그래서 성은 달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보면 되게 독국가 집안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오와리, 그 다음에 기, 미토 이들을 고상케라고 하는데, 이 고상케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다이모드의 반개 혈통이지만 일단은 직계에서 그 쇼군을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상케 출신에서 쇼군이 몇 명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독국가 일종의 다이모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심판 다이모드. 자, 그 다음에 혼다이 다이모는 뭐냐면 원래부터 독국가 집안에 있었던 다이모드야. 그래서 원래 이제 독국가 집안이 이제 미카와에 있었죠. 미카와 가신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카와 가신단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그런 가신단이죠. 그래서 나중에 독국가가 집권할 때 큰 도움이 됐던 가신단인데, 이 혼다이 다이모는 세계까지 전투 이전부터 이 미카와 가신단을 중심으로 형성됐어. 이들이 이제 혼다이 다이모인데, 이 혼다이 다이모들은 대개 간동이나 간서 지역에 요충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상대적으로 이제 도자마 다이모보다는 작지만 그 지역이 뭐냐면 상당히 요충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들은 또 중앙 조정에 올라가서 정부에 올라가서 중요한 요충지 요직들을 장악을 해요. 네, 실권을 가지고 있는 다이모죠. 그 다음에 도자마 다이모드는 세키카 전투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독국가 집안에 이제 항복한 다이모들이죠. 이 집안들은 되게 이제 막부의 감시 대상이야. 왜냐면 언제 개길지 모르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동 간서 요충지에 안 둬요.
어디에 두냐면 저쪽 이제 규슈라든지 북규슈, 규슈라든지 그 서국 지역 있죠? 시코쿠 이런 지역에 둬. 그래서 영지는 좀 많이 줘. 그렇지만 그 영지 자체가 그렇게 노른자 용지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또 주요 간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배제시켜.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냥 영지를 빼앗거나 아니면 그 영지를 바꿔버려요. 한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독국가 지방에서 이제 도자마 다이모 중에 그 지방에 그 영지로 해가지고 계속 남아있는 집안도 있었지만 많은 그 도자마 그 다이모들이 몰락을 내요. 그래서 몰락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었던 예속된 그 사무라이들은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되죠. 이들 뭐라고 하냐면 낭인이라고 해. 그 나중에 에도 시대 때 이 낭인들의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도자마 지역에서 또 가끔씩 훈다이를 이제 배치시켜. 그래서 훈다이를 통해서 도자마를 견적했다. 그래서 이 도자마 그 세력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조슈번이나 사스마변은 어디에 속하는 변이에요? 이 도자마변에 속하는 변이죠.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시였던 이 조슈변이나 사스마변은 이런 토자마변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쌍키곤타이 제도 있죠. 자, 쌍키곤타이 제도는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오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면 수능에는 상당히 뭐냐면 자주 나오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자, 그 쌍키곤타이는 목적은 뭐냐면 다이모 세력 견제에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다이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계속 있으면 군사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모들이 1년에 한 번씩 어디로 가도록 만드는 거야? 저쪽 그 영들 떠나서 에도로 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이모들의 가족을 에도에 잡아놔요. 인질로. 그리고 나서 경료노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가신들 데리고 영지를 떠나서 에도 와갖고 쇼군을 수위하고 아정하는 제도인데, 에도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어. 무가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자기의 고코다카에 따라서 가신당 규모나 행렬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선물,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 왜 정해놓겠어? 왜냐면 진을 빼기 위한 거죠. 경제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깨길 수 있잖아. 이거는 절대왕정 시대 때 배외 궁정 만들어 놓고 귀족들 부르려다가 하자한 궁중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쌍키곤타이 제도는 다이모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이모들이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긴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보면 이걸 통해서 지방과 중앙 간의 문화와 경제 교류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다이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에도와 오사카 중심으로 해갖고 그 지나가는 그 길가, 그 다음에 숙박할 시설들이 번성하면서 도로가 발전되고 상업이 발전되면 숙식업소가 발전되기 시작해.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이모들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무가법 제도를 정비했죠. 종전에 이제 무가법 제도를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갖고 했는데, 이건 반역을 사전에 봉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다이모가 지켜야 할 사항들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이 무가법에서. 그래서 만약에 안 지키면 개혁이라는 건 영지를 압수해서 단절시키는 거야. 그 다음 감봉, 영지를 삭감해야죠. 그리고 그 덴포라고 해서 영지를 교체를 시켜. 그런 식으로 다이모 세력들을 약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다이모는 막부허가 없이 성을 축출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성박을 건조를 금지하고, 쇼군의 허가 없이는 다이모 상호 간에 그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가법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다이모들을 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이제 도자마 다이모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모 중에 많은 영지를 뺏기거나 아니면 다이모 영지가 없는 이제 완전히 그 폐쇄된 다이모들이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낭인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그 의미를 보면 막부와 다이모들 간의 사적 주종 관계가 이런 무가법 제도를 통해서 공적인 정치 관계로 전환됐다. 근데 의미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군역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고코다카를 기준으로 해서 동원된 무사 작병, 군말 수,
무게의 수를 또 정하고, 그 다음에 다이모가 구정 이상의 군사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가 쇼군의 명령이 있으면 출동하는 그런 체제도 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일국일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일국일성령은 뭐냐면 국군의 다이모가 통치하는 국을 의미하는 거, 지방행정단위를 말하는데, 국에는 한 개의 성만 두둑했어요. 그 예전에는 전국시대 가면 여러 상성들을 만들었어요. 되게 일본식 상성들을 만들었는데, 산성을 만들면 골치가 아프죠. 다이모들이 나중에 항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산성 없애고 오직 평지에 뭐만 두기로 했어요. 다이모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성 하나만 두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일국일성론을 냈고, 그 다음에 그 막부가 필요할 때마다 그 성곽수이라든지 치수 다음에 다이모에 부담을 시켜. 예, 그러니까 다이모드는 자기 곡구닥가에 따라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에도 막부 때는 아니지만 뭐 오사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제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시메이치성 등등 이런 성을 만들 때 이 다이모드를 동원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을 줬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제 이걸 후시야코라고 하거든요. 일본 말로.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산키곤타이 무가법제도 그 다음에 군역 부가 일국일성로 후시야키 이런 것들 후시야코 이런 것들 통해서 다이모드를 견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조종과 사원의 통제도 있는데 조종은 어디를 말할 걸까요? 그거는 그 교토에 있는 그 청왕을 얘기한 거죠.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청왕을 감시해. 그래서 청왕은 정치 세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왕의 역할은 수신제가야.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열심히 읽는 거야. 유교 경전을 읽고 자기의 마음의 수양을 닦아야 돼. 그 이상의 행동을 해서 안 돼요.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정치 세력을 방지시키고 항시의 영웅진을 살 수 있을 만 정도. 그러니까 그때 한 3만 성 정도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청강의 집안을 공가라고 하는데, 청강의 집안 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중병공가 제법도를 얘기하고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잠깐만요. 그 조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은 이제 귀족들 통제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종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줬는데 그 금중병공가 법 제도가 아니라 본치세 이건 중복돼 있네. 좀 고치시고. 아우. 아이고, 그게 뭐였더라? 내가 까먹었네. 이게 있긴 있는데, 공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중병공가 제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만든 법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걸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제가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금중병공가 제법도와 그 다음에 조종을 통제하는 또 법이 있어요. 네,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을 통제하는 건 이제 불교죠. 그래서 이제 그 막부가 이제 불교를 상당히 보호했어요. 왜 불교를 보호했냐면 일단 그 기독교 세력을 학살을 막기 위해서 이 불교를 이제 보호하고 일종의 국교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특징은 이제 뭐냐면 사원을 이제 막부의 보호를 받아 민중 지배에 위한 행정 말달 기관 조직을 만드는데 종교성이 약화되고 장례의식과 공양을 위한 종교 기능이 강화되어 나갔다. 그래서 이제 대라학교의 제도를 실시해요. 그래서 기독교 금지 정책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일정한 사원에 속하게 하고 일단 정한 사원 옮기는 걸 금지시켜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단가 그 절에 묘가 있는 재정을 돕는 신도가 돼. 그 돈을 주는 거기에 이제 헌금을 납부하는 신도가 되는 걸 법으로 정하는 거야. 대다학교의 제도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호적을 어디에서 작성하냐면 막부나 번에서 작성하지 않아. 어디에서 작성해? 이 대다국가에서 작성해. 그래서 사찰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에도 시대 때 호적 연구를 하려면 그 어디를 가서 연구하냐면 사원에 가서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령을 내에서 국가의 안원을 기도하도록 했고, 재종, 재본, 산본도 해갖고, 그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원을 본사, 말사로 이렇게 조직을 정비해서 이 본사를 통해서 막부가 이론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 사원을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불교 사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특권도 줬어요. 국교화시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막부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뭘까요? 자체 역량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권력을 뒤덮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그 사원을 통제했던 그 정부가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신불 분리경을 해요. 그러면서 불교를 또 탄압을 해. 그래서 신도와 예전에 불교가 혼혈일치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분리시켜. 예, 그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의관계 측면을 볼게요. 대의관계에서는 이제 초기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육을 허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평화적인 대의관계를 수립해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등등 무역을 허락하면서 신라도에 상관을 설치를 하는 등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제 나가는 선박에게서는 뭐냐면 주인장을 줬어요. 주인장이라는 거는 수인장이라고 하죠. 일본 말로. 그래갖고 이 수인장은 무역 허가증이야. 그걸 가지고 해외 통상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진출했고, 그 다음 일본 정이라는 것은 그 마오리라는 뜻이에요. 일본 말로. 그래서 마치라고 하죠. 일본 말로. 예, 니폰 마치라고 하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그 니폰 마치, 일본인 마을들이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 이런 데 진출하고, 그 다음에 하구가 또 연결되고, 동남아시아 해상세계로 성장했다. 근데 갑자기 그 3대 그 쇼군 때부터 봉쇄 정책, 이에미치 때죠. 이에미치 때부터 금지를 시켜. 세국 정책을 함으로써 주인성 무역제도가 완전히 금지시켜.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나갔던 일본인도 이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거기에 살도록 해버린 거죠. 그래서 봉쇄를 시켜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때 들어가면 3대 쇼군 이에미치 때부터 세국 정책을 실시했는데, 예전에는 세국 정책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요즘에는 세국 정책이 아니라 무역 관리 정책이었다. 왜냐하면 완전히 빗장을 맞아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어놨죠. 대지마나 이런 걸 통해서 네덜란드 열어놨고, 조선과 통신사 교육 있고, 그 다음에 누크와도 무역을 했고, 그래서 조정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했던 무역 관리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에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막부가 무역을 통제하고 일본의 선박 항해를 금지하고, 일본인의 해외 이주와 제1번인의 귀국을 금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통상을 금지하는 세국 정책이 아니라 부분적인 통상을 하는 제한적인 정책이었다. 자, 이때 이제 통상 국가를 보면 조선이 있죠.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관계가 개선돼 갖고 통신사를 파견하죠. 조선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국교가 수입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류코는 이제 그 오키나와죠. 오키나와는 이제 이미 사스마 변에 종속돼 있었는데, 이 사스마 변에서 여기를 통합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 누쿠 왕국을. 누쿠 왕국을 왜 놔뒀냐면 그 당시 중국과의 조공무역 때문에. 일본은 조공무역이 없었죠. 중앙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누쿠를 그대로 놔뒀고요. 예.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대지마만 열어놨죠. 나가사키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대지마만 열어놓고, 물론 예전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상인들하고 했는데, 이 스페인, 포르투갈은 무역을 하면서 또 뭘 전파시키려고 하죠? 기독교를 전파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스페인, 포르투갈은 제껴두고 영국과 네덜란드만 허용하겠는데 영국은 그냥 물려놨어.
그래서 네덜란드만 그 대지마 나가사키에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어서 통제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지마를 통해서 제한적이만 계속 받아들였어. 왜냐하면 일본은 전국시대 때 남만 간의 무역을 통해서 그 남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이런 기술들이 뛰어난 걸 알고 있었거든. 전쟁 기간 동안 그걸 뼈저리 알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일 필요 있겠다 해가지고 대지마 항구를 열었고요. 자, 하여튼 중국은 그 당시 공무역은 없었어요. 중국하고 조공책분 관계를 안 맺었으니까. 어떤 무역이에요? 사무역이야.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처음에는 그냥 다 허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의 그 배가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래서 무역 통제를 하죠. 그래서 심패를 가지고 있는 그 중국 배만 무역을 하도록, 그것도 어디에서? 나가사키 딱 한 곳에만. 그래서 중국인도 나가사키의 특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만 살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세국 정책을 이제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죠. 이거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기독교를 좀 포교의 목적으로 이제 또 상업을 했기 때문에 그 포교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막부가 뭐죠? 세국 정책을 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기독교도 박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요때 기독교는 신교과요, 구교과요? 카톨릭 구교예요, 구교. 예, 구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독교 정책을 볼게요. 자, 아까 이제 전국시대 때는 뭐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 되게 호의적이었고, 그 다음에 도쿠가 도요토미 시대요시도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소극적이었죠. 도쿠가 막부는 처음에는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기독교를 그냥 방임했어.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때 그 세국 정책을 내리면서 전국에 기독교 금지를 해요. 그래서 신자들 박해를 하죠. 자, 그 박해한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자,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가 확산하는 것은 봉건제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일신적인 모습이 기성종교, 불교나 신도들과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도 증가가 단계에 대한 두려움, 일종의 이끼가 발생할 수 있죠. 신자들이. 그리고 봉건적 도덕과 모순인데 일부 다처제를 금지하고, 그 다음 할복을 금지하는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할복 금지는 좀 약간 생각할 여부는 있어요. 할복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에 이제 적군한테 패배할 때 이제 마지막은 뭐야? 무사히 체면을 지켜서 배를 가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 가르잖아. 그리고 옆에서 이제 배를 걸 때 뭐냐면 빨리 죽기 위해서 그 옆에 도와준 사람 있죠? 그래놓고 칼로 갖고 목을 치잖아요. 근데 에도 시대 때 들어가면 할복을 다 금지시켜. 할복 못하도록 해요. 왜냐면 할복이란 자체가 막부의 충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 다이모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복을 금지시켜, 공개적으로. 할복 못하도록 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하긴 하지만 공개를 못해요. 그래도 이걸 좀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책에도 봤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왜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금지하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큐슈 지방의 다이모들이 이제 무역을 통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막부의 입장인데, 왜냐면 그 당시 큐슈 지역 다이모들이 뭘 많이 받아들였냐면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걸 키리스탄 그 다이모드라고 하는데,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 세력들이 서양 세력들과 결탁해서 막부의 대항 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성장 방지, 방지 쓰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기독교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주로 큐슈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시마바라 반란과 아마쿠샤 반란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시마바라 사건이에요. 시마바라 그 반란은 기독교 박해 때문에 일어났지만 또 농민 반란적 성격도 같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박효가 그러니까 그 박부가 그 당시 이제 그 시다성에 있는 농민군을 공격을 하면서 그를 간신히 진압을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시다토에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 상관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 나가사키 다이지마로 옮겨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성박 내왕도 나가사키로 한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시라떼에서 그 당시 어디로 옮겼다? 나가사키로 옮기는 큰 계기가 됐던 게 시마바라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시마바라 사건 때 그 당시 네덜란드는 누굴 도와줬겠어요? 막부군을 도와줬어. 그래서 네덜란드와 영국은 해군을 동원해갖고 그 시마발라의 반란군들을 진압하는데 일조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같은 기독교인데. 시마발라에서 믿었던 종교는 뭐예요? 카톨릭이었고, 그 영국과 네덜란드는 뭐였죠? 신교였잖아. 그러니까 뭐 꺼리낌이 없었지 뭐. 기독교 반란이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에도 시대 때 사회 경제를 이제 볼게요. 자, 에도 시대 때 이제 신분 질서를 보면 산업공상의 어떤 신분 제도와 그 다음에 가부장을 중심한 가족 제도가 이제 발전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자기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역할 충실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날 일본의 장인 정신이 많이 생겼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분 제도가 있어도 과거만 잘 보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족보 매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신분 상승할 수 있고. 근데 일본은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던 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태어난 신분의 역할에 충실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 그 역할 충실하다 보니까 무슨 정신이 발달된 거야?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이 발달되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우동집이면 그 우동집 하나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 다른 데 경쟁업체가 생기지 않아. 왜냐면 그 역할이 항상 그 지역에서 고정됐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 우동집 잘 된다면 그 옆에서 생기니 막 그게 잘 안 되잖아. 근데 일본 사회가 원래 그래요. 정해진 역할에 충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에도 시대부터 형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최상위 계층이 무사인데 이 무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라이들은 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고 했죠? 칼을 찰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대자는 이게 큰 대자가 아니라 찰 대자죠. 그러니까 칼을 찰 수 있는데 칼을 두 개 차요. 짧은 칼과 긴 칼. 그 다음에 묘자는 이제 뭐냐면 이게 묘지라는 거는 이제 성으로 해석하는데 그 성보다는 이제 뭐냐면 좀 성보다 좀 높은 거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사계급들이 좀 쓰고 있는 특별한 성이 있어. 이건 농민들이 이제 상인들이 쓰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하여튼 이 묘지 사용 특권이 있어요. 이 묘지 사용 특권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언제 깨져요?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깨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이나 상공인들이 무사하게 무례를 범했을 경우에는 무례를 범한 자를 즉석에 살해해도 된다는 그런 특권이 있어. 이걸 기스테 고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죽였다고 해서 다 죽이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무례를 범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만 뭐냐 입증이 돼야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인데, 만약에 입증이 없이 그냥 사적인 어떤 감정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고부터 처벌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상징적인 권한이 있다.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사들의 특권들이 나중에 이제 사무라이 계층이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사무라이 정신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은 뭐예요? 칼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근대화돼도 그다음에 군인들이나 경찰이나 그 교사들 뭘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잖아. 심지어는 공군기를 모는 군인조차, 그 공군조차도 조종사도 뭘 가지고 있어? 칼을 가지고 타요. 칼이 뭐 소용도 없을 텐데. 근데 이제 칼을 차도 그 당시에는 많은 칼 있다가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칼을 차도 거의 뭐냐면 손잡이만 있거나 칼을 빼도 거기 대나무만 달려있는 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할 때 그 애들이 그러다고 그 교사도 칼을 찼다니까. 그러면 교사가 막 칼을 차다가 애들이 떠들면 칼을 차가지고 막 쫙 패가지고 사람 죽이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교사들이 찼던 칼은 대개 보면 대나무 칼이거나 아니면 그냥 손잡이만 있는 칼이에요. 예, 가짜 칼이야. 근데 그렇게 칼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무라이 계층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찰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고, 이 사무라이 계급들이 없어져도 사무라이 정신은 계속 남아고 일본의 군국주의 정신과 연결돼 있죠. 이런 거 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 병론 분리 정책 때문에 조카마치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에 영지 없이, 그러니까 상층 무사들은 영지가 있었지만 영지 없는 무사들, 사무라이들은 봉급받는 지위로 전락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활의 군필을 갖게 돼요. 왜 군필을 하냐면 이들은 상인이나 농민이 못 되거든. 그러니까 오직 먹고 살 수 있는 게 사무라이 그 직업이야. 근데 전쟁 시기는 모르겠는데 평화 시기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봉급을 받아도 그 당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택도 없는 거죠. 거기다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빚을 지게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농민은 연공 부담자로 중요한 존재를 인식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공을 확보하는 에도막부 입장에서 그들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상당히 노력했다. 그래서 이 농민도 이제 그 안에는 여러 또 계층이 있어요. 농민은 이제 문화라는 그 곳에 이제 살았죠. 그래갖고 농민을 통제하기 여러 정책도 있었고, 농민 안에서도 여러 계층들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한교과서 1번사나 하룻밤에 읽는 1번사, 그 다음에 아타세 1번사 등등 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뺐어요. 예. 여기에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죠? 어느 정도 자자학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하쿠쇼라고 하죠. 예. 하쿠쇼 중심으로 해갖고 문화, 총략이 유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닝인데, 조닝은 농민들 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시대의 주인공 조닝이죠. 상인 집단이죠. 이들은 직업별로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송화촌, 조카마치 밑에로 이제 거주했죠. 그래서 이들은 영주에게 영업세에 해당하는 목학기하고 운조기만 납부하면 특별한 부담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부의 통제력이 약화됐다. 이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이제 존인 계층에서도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요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에도 시대 때 조닝이 제일 잘 살았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조닝이 제일 잘 살게 되고, 당연히 문화의 중심도 이제 어디 넘어가? 무가 중심이 아니라, 무가 문화가 아니라 조닝 문화로 넘어가게 되죠. 뒤에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천민계층도 있어요. 예. 천민계층은 이제 에타와 신이라는 계층이야. 에타라는 계층은 피역작품. 그러니까 이제 소가죽이나 돼지가죽, 소가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파는 에타고, 신이는 어떤 사람이 시체를 처리하는, 거나 걸식하는 사람들, 에타, 신이라고 하거든요. 예. 에타 신이는 일반 평민들보다 더 낮아요. 불가춘 천민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하고는 결혼하지도 않고 접촉하거나 분을 같이 쓰거나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요. 예, 천대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가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거주해. 불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에타와 신이 계층이 있었다. 이 에타 신이들 왜 이렇게 뒀냐면, 에도마쿠가 은근히 차별하게 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밑에 좀 자기한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계급 질서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뒀다라는 거죠. 그 에타 신이는 메이준 유신 이후부터도 계속 차별받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수평사 운동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지금도 차별받아요. 예. 그래서 에타 신이는 물론 지금은 이제 에타 신이 계층이라도 지금 피역을 생산하거나 시체를 처리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자기 조상이 에타 신이라고 하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올라가더라도 차별받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일본은 노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식적으로 없어요, 노비는. 일본은 무로마치 이후부터는 노비제도를 폐지했어요. 노예제도를. 그래서 에도 시대 때는 물론 외국인 대상으로 노비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국인 없어. 거의 노비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발달에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인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개간지를 이제 했는데 이걸 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다음 경지 면적이 확대되고 개간 사업 장려 등 농경지 증가, 시비법이 장려되고,
그 다음에 또 개간 사업에 조닝 자본들이, 상인 자본들이, 투자됐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닝 우케 오시시 때라고 해요. 예. 조닝이 우케라는 걸 첨부받아서, 했던, 때는 신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닝이 간이나 뭐, 이런 사람부터 첨부를 받아서, 그 당시 민간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만든 뭐죠?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있었고, 그다음 농업 기술도 발달해서 농기구가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비교도 발달돼서 김비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김비는 분뇨를 이제 라고 하는데, 하여튼 김비는 이제 뭐냐면 마른 정어리와 깻묵, 뭐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제 상품화 시켜가지고 비료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분노도 또 사용됐고, 등등. 그래서 농업서적도 유통되고, 용골차도 사용했다. 예전에 사용했던 것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재배에서 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상품작물 재배고, 도시 부근의 야채와 과일 등을 했다. 그래서 조선후기나 명말 청초나 에도시대 때 공통점은 내재적 발전론에서 자체 내에서 뭐가 발달됐다는 거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대개 보면 비슷비슷하죠. 예, 발전상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이 발달돼서, 강산 개발이 있었는데, 좀 여기 주의할 것은, 17세기 중반까지는 금강산과 은강산,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17세기 후반부터는 동강이에요. 그래서 은이 많이 떨어져 나가. 이제 대해무역에서. 그래서 대해무역을 이제 뭐냐면 이제 할 때, 이제 은이 줄줄 나가니까 은을 통제를 해요. 은을. 은의 질량도, 함량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은하도. 가치가. 대신에 동강 개발을 이제 많이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과 도시의 발달로 해 도시숭어업자 생산이 증가돼서 똑같아 우리나라 선대제도와 매뉴패처 같은 것들이 성립됐다. 그 다음에 도시가 발전돼서 상공이 발달되고 도시의 인구 집중. 그래서 그 당시 이제 3대 도시가 있죠. 에도, 그 다음에 오사카, 교토. 에도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요. 대단하죠. 예. 그 다음에 교토나 오사카조차도 30만이 넘는 도시야. 지금은 30만이 벌려오지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야. 조선시대 때 후기 때 한양의 인구가 2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제일 큰 도시는 에도였고요. 그리고 간서 지역의 고통의 요지, 물류 집산지는 어딜까요? 오사카죠. 그래서 오사카상이 되게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조카마치. 병동 분리가 진행되면서 수공업자와 상인들 모이면서 상품 유통의 중심지, 이 조카마치가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조카마치는 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사의 거주 지역과 상공인의 거주 지역이 구분됐고, 그 다음에 각각의 거주 지역은 신분이나 직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조카마치는 지역 경제의 중심지고, 삼도, 에도, 교토, 오사카도 일종의 조카마치예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상인의 분화 과정을 보면, 자, 가부나까마거든요.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거 나중에 이제 덴포가 연결되는데, 가부나까마는 뭐냐면, 일단 나까마는 이제 뭐냐면 조합이야, 조합. 상인 조합인데, 상인 조합 중에 가부 독점권을 가진 걸 가부나까, 독점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막부에게 일종의 영업세를 내고, 뭐냐면, 어떤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하고 비슷해요? 시연상인하고 비슷하죠? 그런 이제 집단이 가부나까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덴포개혁 때 일시 폐지됐죠.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호상들이 출연된다. 호상들은 원거리 상인들, 전국 상인들이야. 자본 규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크겠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17세기 때 상인들이 주로 포목업, 옷감이나 목재업, 양조업, 금융업에 종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중에 이제 성장했던 것들이 미쓰이, 고노이케, 스미토모. 뭐 미쓰이나 스미토모 지금도 있는 대재벌들이죠. 이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고, 이들은 무사들이나 번에 뭐냐면 영공민을 담보로 해서 고지도 대부를 내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번이라든지 무사들이 빚을 지게 되면서 몰락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때마다 덕정력을 또 내죠.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에도 중후기 때 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서 신분제가 이제 붕괴되게 되는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예.